안녕하십니까. 2022 NCSA 코레일 시험에 대해서 기출보건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송주연입니다. 자, 아마 공기업 가운데서 가장 많은 인원을 뽑기도 하고요. 또 가장 의사소통 영역에서 지문이 길기로 악명이 높은 코레일이기 때문에 많이들 궁금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험은 잘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는 좀 쉬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함께 내용을 좀 볼게요. 먼저 2022년 코레일 NCS 의사소통 영역 관련해서 제가 이제 의사소통하고 문제 해결 영역을 좀 보는데요. 의사소통 영역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문제 해결보다는 의사소통이 쉬웠다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무난한 난이도로 출제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생들께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나서 많이들 하셨던 말씀이 코레일 시험 준비하시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기본서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봉투 모의고사도 거의 뭐 여러 종류의 출판사들의 봉투 모의고사를 섭렵하시는 분위기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좀 그래도 공기업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을 뽑기도 하고 또 의사소통 영역뿐만이 아니라 사실 문제 해결 영역이 물론 이제 자원관리 파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월합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만 코레일 같은 경우는 문제 해결 영역도 약간 의사소통처럼 지문이 좀 길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섭렵들을 하시는데 그에 비해서는 좀 쉬웠어요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 우리 에듀윌에서 나왔었던 봉투 모의고사 비해서는 조금 쉬웠어요. 타사 일부들보다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 비슷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 느끼셨던 부담감보다는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 영역에서요. 보시다시피 어휘요법 문제가 2문제씩 출제됐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맞아요. 지문을 읽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조금은 생긴다는 거죠. 기존에 작년 같은 경우로 생각해보면 어휘나 어법 쪽에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둘 다 출제되지 않아서 앞으로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살짝 있었는데 제가 시험 전에 임박했을 때도 말씀드리기를 출제되지 않을 것 같진 않다. 올해까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하나의 흐름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어휘나 문법 부분은 아주 기초적인 의사소통 영역에 대한 학습력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제가 아예 안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대신에 이제 와서 맞춤법에 대해서 막 문법을 찍으면서 막 보다는 기본적인 것을 좀 성실하게 합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어휘요법이 2문항씩 출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아마 공부하시면서 느꼈던 시간의 압박보다는 좀 편하셨기 때문에 시험이 쉬웠어요 라고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사실 코레일이 지문의 길이가 좀 압박감이 크다인 것이지 시간 대비 그렇지 문제 자체가 대단히 난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절대 쉽진 않죠. 그렇지만 이 시간 대비로 봤을 때 굉장했다이지 그 시간적인 압박이 조금만 덜하다고 하면 집중력만 유지가 된다면 그래도 풀 수 있는 시험이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어휘어법에서 출제가 되면서 조금 쉽지 않았나라는 느낌이에요. 추론 유형의 출제 비중이 높았다. 제가 이거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대세는 추론이다. 의사소통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주제를 파악하고 뭐 이런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문단 배열 문제 너무나 당연하고 당연히 나오는 것들이 기존에는 2문제씩 나왔다라고 하면 1문제 정도로 줄고 그리고 이제 추론이 그 부분을 채워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코레일 같은 경우는 아주 조금 천천히 반영이 되지 않았나 였거든요. 또 올해 드디어 추론이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고 수험생들 대부분 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쉬웠다. 이게 아마 어휘어법에서 출제가 차이를 가르지 않았나예요. 그때 어휘어법이 좀 어렵게 출제됐으면 많이 어려웠어요 라고 하면 나왔는데 어려웠어요. 그래서 별로 시간을 줄여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뭐 이런 부분이었다면 시험이 더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무난했어요. 어법에서 이제 어휘어법에서요. 어법 문제에서 약간 아니 대부분 문제집들에서도 출제가 안 된다고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했는데 역시 이거 생각과 다르게 어법이 출제가 됐네. 그리고 이제 한자어 부분이 나올 줄이야.
이게 이제 한자 자체를 가지고서 다룬다라기보다는요. 사실은 이제 어휘를 대체하는 것을 보는 것인데 그게 이제 한자 병기가 같이 들어가면서 이 한자 자체도 좀 신경이 쓰이는 거죠. 왜냐면 한자어는 동음이유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잠깐 멈칫 하는 정도까지의 난도는 있었다. 그리고 처음 보는 개념이 나오거나 변별력 자체가 굉장히 두드러질 만한 난도를 가지고 있는 문항들은 아니었지만 보기가 약간 헷갈리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진 않았다. 그래서 시험을 여러 번 좀 응시하신 이런저런 시험들을 좀 많이 응시하셨던 분들에 의하면 말씀으로는 그래도 변별력은 있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보면 학생분들께서 이 출제사가 어디냐 뭐 이것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NCS가 좀 까다롭기로 유명한 출제사에서 이번에 출제를 한다라고 하니까 뭐 많이들 휴땡 뭐 이런 회사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다 하니까 약간 긴장을 갖고 갔는데 그에 비해서는 좀 무난했다라고 해서 이번에 좀 커트라인이 높지 않을까 많이들 염려하시더라고요. 지켜보실 만한 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들 어땠나 한번 보겠습니다. 볼게요. 먼저 어법 명령 문제 하나 보여드리면요. 다음 보기 중에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모두 고르면이에요.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는 게 사실 이런 애들이잖아요. 모두 고르면. 근데 모두 골랐을 때 모두 골라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에 비해서 선택지가 예를 들어서 기억, 니은, 디귿,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렇게 가면 뭔가 조금 힘들단 말이죠. 근데 선택지를 쓱 보면 두 개씩 사이좋게 짝꿍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두 개가 틀렸구나 정도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약간 편해지는 건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명확하게 내가 틀렸어요를 알게 되면 답을 고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 난도 자체가 되게 높은 편은 사실 아니었어요. 크게 힘들진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조금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어법에 맞지 않는 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어법이라고 해서 통으로 물어보게 되면 약간 신경 쓰셔야 되는 요소들이 좀 많아요. 어법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어문 규정이라는 것을 포함하고요. 이 어문 규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문법에 대해서고요. 표준어라거나 내지는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포함하는 개념에다가 어법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 게 문장 표현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장 표현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예를 들어 뭐 높임 표현이 적절한가? 자동 피우동은 적절한가? 문장의 호응은 적절한가? 뭐 이런 부분들까지 살펴보셔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조금 깊게 잘 보실 만한 문장을 좀 뜯어가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법이라고 묶어서 물어보면서 문장 안에서 어휘의 쓰임은 적절한가까지도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어법에 맞지 않는 이라고 하면 전반적인 학습이 두루두루 되어 있으셔야 자신 있게 푸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나는 어법이 출제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신경 쓰지 않았는데 하고 봤는데 어법이다. 그러면 약간 이제 긴장감이 탁 오면서 아는 것도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출제될 거라고 생각하는 요소가 있어서 조금은 봤지. 괜찮아. 하고 자신감 있게 푸셨으면 이 문제 정도는 괜찮지 않았나. 자, 보기 봅니다. 기억, 충신이라면 직언을 서슴지 말아야 한다. 아시죠? 서슴지이죠. 요 부분 관련해서 조금만 깊게 들어서 말씀드리면 단순하게 보면은 서슴다 라는 기본어를 알고 있느냐 라는 것에서 출발해서 쉽게 풀어낼 수도 있겠지만 이 서슴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머뭇거리면서 망설이다 라는 뜻 같습니다. 기본형이 서슴하다가 아니라 서슴다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어휘 공부하시면서도 많이 보시고요. 문법 파트에서도 이 부분 좀 보셨을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한글 맞춤법이 필요하죠. 요 규정은 워낙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만약에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시작하시는 입장이시라고 하시면 한글 맞춤법 공부하실 때 이런 부분은 반드시 체크합니다. 한글 맞춤법 39항에서 40항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준말에 대한 표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준말에 대한 표기들을 할 때 이 31항에서부터 쭉 나와요. 근데 39항에서 40항이 유독 많이 나오는 포인트는 이 부분과 연결해서요. 기본형이 이제 뭐뭐 하다 인 단어를 가지고 어미로 지가 활용이 되었을 때
어떻게 쓸 것이냐 인 거죠. 이 경우는 하지로 될 것이고요. 이 하지가 한 번 더 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암호음만 탈락하고 치의 형태로 표기를 합니다. 라는 것이 이제 39항에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내용을 이제 그대로 연결해가지고 40항으로 가면 40항에서 예외의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40항에서 단,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준 대로 적는다라고 해서요. 하지를 줄여서 치가 아니라 즉 40항에서는 40항의 본항에서는 치라고 하지만 예외로 들어가 있는 부침의 내용으로 보게 되면 부침 규정에서는 뭐뭐 지의 표기로 들어가는 경우를 보게 하는 거죠. 즉 경우에 따라서는 아만 탈락해서 치로 쓰는 경우가 있고 아니에요. 하를 통째로 줄일 거예요. 하여서 지만 쓰는 경우가 있다. 인데 요 경우 알고 계시겠지만 하 앞소리가 하 앞에 뭐뭐 하다 일 때 하의 앞소리가 울림소리이냐 안 울림소리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안 울림소리일 때는 지를 쓰고 울림소리일 땐 치를 쓴다. 요런 부분. 그러니까 자음이 왔는데 그중에서 자음이 울림소리인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이거나 혹은 받침이 없이 모음으로 끝났어요. 모음은 모두 울림소리이기 때문에 그 개념 알고 계시면 받침이 없어요. 그럼 울림소리네요. 그러니까 치로 줄여요. 뭐 요런 형태들로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럴 때 마지막으로 점검하면서 보시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해서 39항하고 40항 집중해서 보다 보면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하 앞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어간의 끝소리가 울림소리냐 안 울림소리냐 요거에만 집중하시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던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얘거든요. 서슴다. 서슴지예요, 치예요를 반드시 예를 들어 먼마치, 먼마치가 세상 제일 많이 나와요. 적절 치예요, 지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단어 어간에 뒤에 지가 없는지 치가 없는지 답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매번 연습을 시켜요. 그때 마지막에 던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서슴다거든요. 서슴 지예요, 치예요? 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근데 서슴 하면은 마지막에 미음이 있죠. 울림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예요 라고 하셨다가 다시 서슴 지예요, 치예요? 치, 서슴 지예요, 치예요? 이런 뭔가 이상하잖아요? 생각하면서 기본형에 대해서 돌아오게 되죠. 단어의 기본형을 따질 줄 아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요. 39항, 40항 연결되지만 플러스로 이렇게 표기가 헷갈리기 쉬운 단어들이 쫙 정리가 되어 있는 규정이 뭡니까? 한글 맞춤법 57항입니다. 이 부분까지 얹어서 가져가시면서 반드시 학습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물론 한글 맞춤법에서 살펴보실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본다고 하면 일단 출제가 됐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니은으로 가보겠습니다. 손을 씻고 수도꼭지를 잠가 주십시오. 나머지들 문제 없고요. 자, 잠가에서 봤을 때 맞죠? 왜 그렇습니까? 기본형으로 찾아봅니다. 역시 잠그다가 되죠.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글 맞춤법에서는요. 용언에서 어간과 어미를 구별해서 적을지 아니면 본뜻에서 멀어졌으니까 소리대로 적을지와 관련된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용언의 활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요. 그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이 단어, 의탈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잠그다라고 했을 때 의탈락하고요. 거기에 결합이 될 때 어떻게 결합이 되느냐. 용언에서 용언의 어간의 끝 모음이 아나 오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쵸. 그 뒤에 연결되는 어미들이 아로 연결이 되죠. 아가 올 거냐, 어가 올 거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때 아가 온다예요. 일례로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 잠그다처럼요. 의탈락으로 관련해서 문제에서 많이 다루는 단어가 세트가 있어요. 잠그다 있고요. 담그다 있고요. 담그다, 뭐 김치를 담궈 드세요 아니라 담가 드세요와 같이 그 다음에 이제 치르다가 있어요. 그럴 때 얘네들이 이제 활용을 해서 보면 잠궈 아니라 잠가예요. 담궈 아니라 담가예요. 이 부분을 강조해서 보는 거고요. 치르다 같은 경우는 그쵸. 로가 되죠. 방금 전에 제가 뭐 말씀드렸습니까? 그쵸. 용언의 어간에서 끝모음이 아나 오일 때에는 아가 옵니다. 아이기 때문에 아가 왔어요가 되고요. 그런데
아나 오가 아닌 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어가 왔어요 라는 거예요.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 시험에서 워낙 많이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정리하셨을 텐데 사실은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요소들도 있다 보니까 그럴 경우는 원리에 대해서 별로 공부하지 않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문제에서는 다양한 어휘들을 응용해서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습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준말의 표기와 용언의 활용에 관련된 표기가 나왔고요. 어머니는 뒤뜰에 깊은 우물을 파려고 하신다라고 했을 때 뒤뜰 맞지요? 이 부분에서는 아마 많은 분들께서 뭐 별거 없는데? 라고 느끼셨을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표준어들이 많이 개정이 되는 과정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때 뒤안을 뒷곁으로 표준어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뒤안은 비표준어예요. 뒷곁이에요. 근데 뒷곁이 안 나오고 뒤뜰로 제시하여서 오히려 공부를 하신 분들이 하고 잠깐 멈칫하게 하는 거죠. 뒷곁은 뭡니까? 그쵸? 뒤쪽에 집에 뒤쪽에 있는 마당이나 뜰을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뒤뜰이 같은 의미이거든요. 이때 보실 때 아시겠습니다만 뒤와 관련해서 뒤에 그 단어들이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뒤수로 쓰기도 하고 뒤로 쓰기도 해요. 사이쇼 표기가 조금 관련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뒤에 예사 소리가 연결될 때는 시옷을 쓰고요. 뒤에 예사 소리가 아니라 그쵸? 된 소리나 거센 소리가 올 때는 사이쇼스를 표기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뜰로 해서요. 된 소리가 왔기 때문에 쇼 들어가지 않는 표기로 그대로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것도 맞았습니다. 자, 리을로 갑니다. 염치불구하고 땡! 염치불구하고 아니라 염치불고하고 이죠. 요 경우에 이제 학생들이 가끔 선생님 이상해요. 아니 우리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서요. 불구하고 쓰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경우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비록 사실은 그러하지만 그렇지만 이 불구하고는 뭐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형태들을 쓰고는 있지만 예외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염치불고하고 같은 경우는 염치불고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약간 한자성어처럼 한자성어죠. 한자성어로 염치불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사자성어로 불고염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쓸 때는 염치불고하고 라는 형태로 발음이 불구로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습관이 되어 있지만 정확한 표현이 염치불고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염치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체면치레 따위를 아는 마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틀린 것으로 연결합니다. 정답은 기억 리을로 4번이 되겠죠. 됐을까요? 아마 어법 문제에서 시간을 의사소통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지문이 긴 실제 독해 문제들에 비교해서 본다고 하면 특별히 고민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시간 단축을 상당히 할 수 있고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훈련이 되신 분들이라고 하면 두 개를 고르는 거구나 했을 때 서슴지 염치불고 바로 보이셨을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본다고 하면 이 문제는 거의 20초에서 30초 사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렇게 시간 단축이 되면서 도움이 좀 되셨을 것이다 라는 부분. 다만 어법 부분에서 문법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라고 해서 일정 부분 지금 내가 문법을 공부하기엔 너무 늦었어 라거나 해서 약간 포기하시고 보면 후기에 보면 이런 문제는 버리고 가야지 그래서 뭐 응용수리 뭐 이런 거 난 수리가 너무 약하니까 버리고 가야지 막 그러셨었다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러지 않으셨더라면 아마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이번에 어휘입니다.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한자어 쪽으로 출제될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고유어 쪽보다는 왜냐면 국어 능력과 관련해서요. 그 부분을 조금 이제 깊이 있게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고유어나 이런 것을 다룰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인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현실적으로는 고유어보단 당연히 한자어가 출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자어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겠고 보통의 경우가 사전적 의미를 묻는 경우들보다는 이렇게 바꿔 쓴다라고 해서요. 대체 어휘를 찾는 거예요. 그럴 때 대체한다라는 개념은 결국은 유의어를
찾는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어휘 문제들이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는 시험들을 살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것이 이렇게 바꿔 쓰는 형태 아니면 의미 관계를 묻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의미 관계를 확인하면서 요의 관계와 반의 관계 정도는 반드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문제에서 이쪽이 좀 비중이 높긴 합니다. 관련해서 봤을 때요. 시범, 그리고 공모, 실시, 심사, 그리고 이제 입수. 정보를 입수하고 있으며 이렇게 들어가 있죠. 사실은 관광 정보를 스마트폰을 활용해 관광 정보를 입수하고 있으며 부터도 저는 약간 보면서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 어렵게 했을까? 좀 어색하게 했을까? 뭐 이런 느낌이에요. 관광 정보를 얻는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입수 쪽보다는 뭐 수집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을 더 많이 쓰니까요. 자, 문제에서 보게 되면은 아마도 1번이나 선택지 1번이나 4번을 두고 고민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심고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단어 중에서 하나가 깊게 생각하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어서 그런데 한자 자체를 놓고서 보게 되면 이 심을 통해서 심사 같은 경우가 깊게 조사를 하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사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자세히 따져서 조사를 하다, 기준에 따라 자세히 조사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한자가 지금 동일하죠. 그러니까 심고라고 했을 때 요거 뭐 자세히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다. 실제로 심고가 사전적 의미가 자세히 조사하여 결정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엔 요 심고가 살짝 고민을 하게 했을 것 같고 골라낸다라고 했을 땐 그래도 시범 같은 경우는 모범을 보이다예요. 사실은 시범이라는 단어를 쓸 때 시범을 보이다라는 표현이 중복된 표현입니다. 쓰시면 안 돼요. 시범 자체가 보일 시자가 있기 때문에 시범을 보이다 아니라 시범을 하다 이런 형태로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하면서 많이 말씀드리는 단어예요. 그때 이제 시범이 모범을 보이다 이고 공시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쵸? 공개적으로 이 명시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게시를 해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범 사례로 한번 해보는 것과 공시, 알리는 것은 개념이 좀 다르다 보니 답은 당연히 1번이 되어야겠습니다. 나머지들 보시면 공모 같은 경우 여기 공자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겠지만 공개하여서 모으다, 모집 역시 모으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조건에 맞는 사람을 널리 구부하여서 모으다. 실시는 실제로 일이나 제도를 시행하다 라는 의미고 시행 자체가 실제로 행하다이기 때문에 거의 또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수는 가지고 오는 것, 손에 들어오다. 취득 역시 자기 것으로 삼아 가지다예요. 애매하게 약간 여기서 고민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맥락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 방학 외래 관광객 78.3%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관광 정보를 입수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받아들인다 혹은 수집하고 있다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체 어휘로 썼을 때 맥락으로 넣어서 우리가 해보면 우리는 이 정보를 취득하다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라는 느낌은 드실 수 있지만 한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를 가지고 본다면 크게 어색하진 않기 때문에 볼 수 있겠다. 맞다고 볼 수 있다. 답은 1번입니다. 됐을까요? 어휘 문제 같은 경우 예상했던 대로 한자어에서 출제가 됐고 아마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경우를 생각해서 고유어 대비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한자에서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을 것이다 라고 하셨을 거예요. 실제 한자어들이 우리가 지금 문장만 보더라도요.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의 함정은 이렇게 한자 병기를 제시해 주면서 한자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 한자를 알아야 되나? 라고 느껴지는 거죠. 실제 한자어는 동음이어가 많기 때문에 한자 표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학습이 좀 되어 있으셨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아마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학습을 유도해서 보편적인 일반인들의 수준보다는 어휘력이 조금은 다져져 있는 상태였다면 이 정도도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맞아요. 독해 부분이에요. 그런데 복원된 문제는
죄송해요.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낯선 것들이 좀 등장을 하고요. 낯선 개념들을 알게 하는 문제, 지문들이 나오고 이래서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뭐 선택지가 조금 헷갈렸어요. 그래서 뭐 UN 지문이라거나 뭐 이런 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네, 일단은 복원된 형태로는 주제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달관 세대와 관련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중심 내용으로 죄송해요. 중심 내용이 아니라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네요. 요거 내용을 살짝 수정하겠습니다. 중심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아니고, 그러면 문제가 구성이 이렇게 될 수가 없지. 중심 내용 아니고요.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게 문제를 복원하면서 한 번 더 수정이 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수정했어요. PPT로 수정했어야 되는데 제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그러니까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이에요. 모두 고르면, 그러면 이제 모두 고르면에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법 문제에서도 모두의 함정은 선택지가 어떻게 되느냐 있잖아요. 자, 봤을 때 뒷페이지 먼저 넘겨서 확인할게요. 선택지 구성 봐주세요. 기억, 니은, 기억, 리을, 니은, 디귿, 니은, 리을. 보면 일단 확률상 니은, 니은, 리을. 그리고 제일 많이 나왔죠? 리을 2번, 기억 2번. 뭐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싶을 수 있고요. 그랬을 때 글의 내용으로 따져서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다음 글에 대한 보기에서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을 때요. 선택지 이 보기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일치 불일치에만 국한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구성으로 보면 일치 불일치만이 아니라 추론 파트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때 그 추론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보통의 경우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이 지문을 토대로 해서 보면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하시는데 가능하지 않을까는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그죠? 추론이라는 것은 지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그 근거를 삼아서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타당성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았을 때 답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서 유의하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확인할게요. 땡땡 1번을 적게 불고 적게 쓰는 젊은이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달관 세대라는 이름을 붙였다. 지문을 보면요. 제가 보통 이런 문제 푸실 때 NCS 자체가 시간이 좀 부족한 경우들이 워낙 많고요. 또 하나는 고래일 같은 경우는 지문이 길기 때문에 특히나 시간 부족을 많이 호소하시기 때문에 지문을 보시기 전에 선택지를 먼저 전체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라거나 내지는 왜 선택지만 봤을 때 어떤 내용이 나올지 약간 연상하는 게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께는 첫 문단 정도는 조금 못해서 그 시간도 안 된다고 하면 한두 문장은 반드시 먼저 읽고 그리고 선택지로 가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속기 쉬운 건 첫 번째 문단에서 보게 되면 달관 세대가 먼저 화두로 등장하는 것 같단 말이죠. 돼요. 그런데 첫 번째 문단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일본의 사토리 세대와 관련된 얘기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는 건 사실은 달관 세대를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 전에 출발은 사토리 세대 를 가지고 우리식으로 바꿔서 표현한 거예요 라는 설명에서 그럼 이 사토리 세대는 어떠한가를 설명해 주고 그리고 본문으로 넘어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국의 달관 세대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됩니까? 따라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건 분명 달관 세대임은 맞지만 첫 번째 문단 자체에서 보면 달관 세대 자체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었다는 거. 자, 그랬을 때 달관 세대에 대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한두 문장 읽고서 달관 세대다 하시고 이제 보기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한국 청년 세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활용해서 표현했다. 청년 세대 부른 말은 일본 사토리 세대 일본 사토리 세대가 나오네? 요렇게 가서 결국은 여기서 약간 공부가 되어 있어서 센스가 좀 있으셨으면 달관 세대에 대한 건 줄 알았는데 사토리 세대도 같이 나오네. 그러면 달관 세대와 사토리 세대를 비교하면서 내용을 보는 것도 집중해야겠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계획을 세우고 독해를 들어가시면 훨씬 더 정보 분석이 빠르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서 보시면은요.
답은 1번 기억이었는데요. 내용을 좀 볼게요. 내용상 보면요. 사토리 세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 사토리 세대라고 하는 건 정규직 취업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로 생활한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많이 발전 못하지만 그런대로 자신의 삶에 만족을 한다 라는 것이죠. 됐을까요? 여기에 조선일보라고 나와버렸네.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달관 세대는 취업하기도 어렵고 취업을 해도 경무에 시달린 현실에서 비정규직을 선택하고 이런 삶에 만족하며 사는 합리적인 이들이다. 그러니까 한국의 달관 세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한국의 달관 세대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불확실한 내용에 대해서 맞춰서 보았을 때요. 요 내용에 맞춰서 보았을 때 불확실한 미래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현재 안주하면서 이 순간 행복한 게 최고라는 젊은이들을 가리키게 된다. 좌절을 넘어서 자기 방어적 만족의 단계에 이른 것, 저성장, 이런 세대로 해가지고 표현을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바뀐 겁니다. 내용상 바뀌어서 한 사례들을 들어주고요. 그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었을 때 자, 내용상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건 흐름에서 역접으로 가죠. 하지만 그가 달관 세대를 선택할 수 있었던 건 그가 소위 명문대생이었고 그러니까요. 또 어느 정도의 자본을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가능했다. 기사의 달관 세대라고 소개된 나머지 청년들 역시 어느 정도 달관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이었다. 그랬을 때 과연 문제 제기가 되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이런 청년들이 얼마나 될까? 이죠. 소수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맞죠? 자, 그랬을 때 흐름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달관 세대에 대해서 그래 그런 세대들이래 라고 정보를 주고 뒷부분에서 봤을 때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사례로 들어있는 것이 적절하진 않았어 라고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원인으로 이야기가 한 가지가 나오게 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달관 세대의 원형인 일본의 사토리 세대와 단순 비교도 어렵다. 왜 그렇다? 일본은 우리보다 높은 최저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조건이 마련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의 달관 세대들에겐 어떠하다? 그쵸. 그렇지 않다. 최소한의 조건이 마련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가능성을 생각해야겠죠. 따라서 땡땡일보가 한국 청년 세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활용해서 표현하다. 그렇죠. 내용으로 보게 되면 한국 청년 세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활용해서 표현하다. 딩동댕. 그렇죠. 내용으로 보게 되면 부정적이다. 실제로 확인해서 보실 수 있는 것 중에 그럼 우리가 달관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맞춰서 생각해 보면 즉 달관할 만한 이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생각했을 때 과연 달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 맞다. 청년 세대를 부르는 말은 그 시대의 가치에 영향을 준다. 이 내용은 약간 판단을 잘못하시면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내용상 보게 되면 청년 세대를 부르는 말이 그 시대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가치에서 영향을 받아서 청년 세대를 부르는 말이 생기는 거죠. 됐을까요? 실상 맥락으로 보게 됐을 때 그 시대의 가치에서 봤을 때 이제 시대적 환경이 청년 세대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래서 이제 안분지족의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달관, 삶에 대한 달관적 모습이 나타나더라 해서 달관 세대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으니 관련해서 오히려 반대 관계를 나타내고 있죠. 청년 세대를 부르는 말이 가치에 영향을 시대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시대의 환경이나 청년들에게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청년 세대를 부르는 말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자, 일본 사토리 세대는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다. 내용상 보게 되면은 그 안에서 사토리 세대가 어떤 세대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관련해서 봤을 때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사실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건 알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옳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돼요. 사토리 세대는 일본의 경기 안정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다. 경기 안정 때문이었어요? 아니요. 높은 최저임금 때문이에요. 라고 지문에서 얘기를 했죠. 따라서 답으로 볼 수 있는 건 기억만이다. 요렇게. 됐을까요? 요렇게 해서 독해 부분까지 살펴봤어요. 문제 어떠셨어요? 봤을 땐 요게 이제 문제 해결 능력에 해당하는 것인지 사실은 의사소통에 해당하는 것인지 모호하단 말이죠. 저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는 보통 이 의사소통
하고 문제 해결 영역에서 비수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수업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선별한 문제들은 이렇게 복원된 문제에서 여러분들께 제시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문제는 이렇게 구성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학업을 해가시는데 도움이 좀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전반적으로 문제 난도가 어떠했는가 등에 대해서 궁금하셨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서 문법이 출제된다면 어휘가 출제된다면 이러한 형태들이구나. 그리고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여러 시험들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무난한 형태의 문제로 출제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합격자 발표하는 날 여러분들께서 즐겁게 웃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